오늘의 초대 손님은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정치 경제를 논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시죠. 항상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구민과 소통하시는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을 지내셨던 김정식 청장님을 모시고 책임 정치, 책임 경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전 미추홀구청장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초대 미추홀구청장입니다.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선거 이후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1년이 지났는데 많이 아팠어요. 아프셨어요? 예. 선거에 지고 난 다음에 작년 7월 달부터 한 6개월을 병원 다녔을 것 같아요. 몸도 많이 안 좋아졌고, 피부병도 생겼고, 치과병. 그리고 또 무슨 병이 있더라. 안과도 한 12주 다녔고, 치과도 한 8주 다니고, 아마 지난 4년 동안 몸을 좀 혹사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작년 연말까지는 주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네. 그리고 좀 건강을 좀 챙기는데 좀 많이 집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살도 좀 빠지지 않았나요? 그죠?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이렇게 알통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건강을 챙기고 올해부터 이제 살살 이제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인들도 만나고 예, 막걸리도 한잔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바쁘신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고요. 네. 그죠? 나태해질 맞습니다. 수가 있고요. 네. 또 집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집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나와야 돼요. 네. 역시 청장님께서는 여전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에 추진하시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신청사 건립에 많은 오해와 충돌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추홀구 청사가 지금 거의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미추홀구 청사 같은 경우는 1968년도 제가 주민등록상 69년생인데 제가 68년도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56년 됐잖아요, 그죠? 네. 그 건물이고 안전진단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 인천 그 교대 건물이었어요. 학교 건물이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추홀구의 규모는 엄청 컸는데 네. 그 청사는 그대로다 보니까 많이 열악했고 특히 안전진단 2등급이 나오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가용 예산이 없는 아주 좀 가난한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민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새로운 청사를 이제 지으려고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런데 이 방식을 엎어버리고 우리 주민의 돈을 갖고 짓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청사를 짓는데 돈이 작게는 한 1,100억에서 좀 많게는 한 1,600억 정도 들어가요. 단순히 청사만 짓는다면 돈이 한 1,10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다 문화예술복합시설 그러니까 우리 미추홀구에 없는 공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 노인 복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투입된다면 한 1,6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청사만 단순히 짓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 복합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방식을 짓기 위해서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서 미추홀구에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짓겠다 그랬는데 청정이 바뀌고 난 다음에 그게 거의 무산이 되고 또 그걸 준비를 했던 공무원들이 또 뿔뿔이 시로 가거나 그렇죠, 다른 그렇죠. 부서로 가거나 해가지고 뿔뿔이 해산되고 또 규모가 축소된 상태에서 우리 미추홀구 예산을 갖고 짓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의 가용 예산이 1년에 한 150억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1,500억이라 하더라도 국비 시비 받는다 500억 받는다 하더라도 1,000억을 우리 미추홀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아무것도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인복지라든지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될 예산들이 다 깎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의 돈을 복지 예산을 끌어와가지고 청사를 짓는다. 오히려 미래 세대들이나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에게 대한 재수롬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있습니다. 작년 지선에 예. 상대당이었던 이용훈 후보 네. 좀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계는 어떠십니까? 그 불화설이라기보다는 선거를 하면 보통 포지티브 선거와 네거티브 이게 선거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네거티브를 당했죠. 그 프랭카드에 보니까 뭐 230억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230억을 나쁜 데 쓴 건지 아니면 그렇죠. 내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막 프랭카드가 막 붙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은 선거 방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230억에 대해서 나쁜 짓을 했으면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벌써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걸 불화설이라기보다는 네. 일방적인 네거티브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을 믿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뭐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 이제 NIB 방송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잘 설명을 드렸고 또 주민들은 또 그 방송을 본 주민들은 또 이해를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제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까? 방송을 많이 안 보셨어. 네네. 그래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방송 많이 봐주세요. 제가 그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난 4년 동안 별로 실패한 게 없어요. 대부분 그거를 만들어내 버렸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수인선 숲길이라고 있습니다. 숭리역부터 인하대학교까지, 인하대학교 지하철까지 약 한 1.5km의 길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 우리 인천의 뼈아픈 그 역사의 길이었죠. 수인선 철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수인선 철길이 폐철길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몇십 년 동안 이제 쓰레기가 쌓인 거죠. 근데 그거를 헐고 수인선 철길도 보존하고 싶고 거기다가 숲길을 만들고 싶었어요.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24.84제곱킬로미터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인천시의 6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공원 녹지가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숲길을 만든다면 정말 용현동, 숭이동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숲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아왔고 그 다음에 구비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를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비를 한 10억 정도 받았는데 돈이 20억이 모자란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박남춘 전 시장님께서 주민 참여 예산을 만들었을 때 그때 우리 주민들이 정말 다 갔죠. 다 가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에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투표하는 게 1등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돈을 20억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총 예산 40억을 갖고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명품 숲길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예산을 갖고 하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돈을 갖고 하는 행정은 구청장이 아니라 선출직이 아니라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더 잘할 수가 있죠.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때 그거를 헤쳐나오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를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돗자리는 시줄과 날줄의 조합이다. 행정은 바로 제도와 법률이라는 시줄과 우리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라는 날줄이 조화가 있었을 때 정말 행정은 정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지금 정치 활동을 하시면서 네. 총장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정치는 어떤 건지? 보통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이렇게 특히 행정에서는 두 가지 고민에 좀 맞들이게 돼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다수가 막 하고 싶어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근데 그 다수가 하는 사업을 찾다 보면 소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두 가지 이론에 부딪히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벤덤의 공리주의. 네네네. 그죠? 최대 다수의 최대 만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주민들이 좀 막 70% 정도 찬성하면 밀어붙여 갖고 그렇게 막 이뤄내 버리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식인데 네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들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소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이고, 지난 4년 동안 저는 우리 미추홀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부딪히던 문제가 뭐냐면 숭이동에 보면 성매매 여성들의 집결지가 있었어요. 그걸 뭐 숭이동 뭐 옐로우 하우스라고 그러던가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쫓겨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은 그분들이 막 쫓겨나는 걸 좋아해요. 안 그래도 보기 싫었던 사람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참 피치 못할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연들도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일방적으로 쫓아내기보다는 탈성매매를 약속을 해라. 탈성매매를 약속을 하면 그분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했었고, 그 과정에 몇몇 우리 주민들은 저를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런 애들인데 아까운 세금을 쓰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만약 쫓겨간다고 하더라도 딴 데 가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탈성매매를 하면서 그 약속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자립금을 갖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후에도 모니터링이 계속 그럼요. 예, 했고 또 실질적으로 해서 탈성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게 바로 정치와 행정의 매력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일할 때 보면 항상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 항상 소외받거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죠? 네. 선거 때가 되면 많은 후보님들이 공약을 내세우시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제가 그때 어릴 때니까 아마 80년대, 90년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정말 공약을 한자로 빌공짜 공약이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막 나온 것들이 많았죠.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또 선거 때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특히 이번 뭐 인천시 선거에 보면 뭐 지하철 만들겠다. 뭐 지하 도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 경인고속도로 지하 같은 경우는 돈이 수십조가 들어가요. 그건 구청장 공약이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뭐 지하철 만들겠다. 이것도 시장 공약이 아니에요. 이런 건 대통령 공약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입체 도시를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미추홀구가 엄청 이게 막 발전할 수 있어요. 뭐 보면 미래 도시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공약은 참 나쁜 공약이다. 정말 공약은 정말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실천하는 과정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조금 제가 지난번 구청장 선거 때 보면 공약이 뭘 만들겠다, 뭘 하겠다 그런 공약들이 없었어요. 정말 마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약들, 작지만 소중한 공약들을 이렇게 했었고,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공약 점검이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그렇죠. 그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매년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사항들을 점검을 해갖고 잘하는 단체장들에게 상을 주고, 공약 이행. 못한 단체장들에게는 뭐 페널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4년 동안 그 매니페스토 협회에서 주는 상을 제 기억상 아마 100% 맞을 거예요. 방송이니까 내가 확답을 못 하는데 4번 다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약 이행률은 한 90% 이상 정도 이행을 했다라고 제 스스로 자부해 보고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책임 정치에 대해 안 물어볼 수는 없는데요. 책임 정치. 청장님이 현 정부는 어떻다고 하기보다 당연히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 발언임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래요.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현 정부. 좋겠습니다. 뭐 제가 구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뭐 현 정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했다 저렇다라는 말은 제가 좀 드리기가 좀 그래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 정도 했으면 신랄하게 네, 그렇습니다. 한 3박 4일 동안 현 정부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또 행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행정은 보면 이게 보면 정부에 소속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만약 다음에 기회가 네, 되신다면 네, 네.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3박 4일 동안 네, 네.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선생님이 정치에 관련된 그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은 확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내년 총선에 우리 미추홀 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 정치 이념으로는 당연히 저희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모두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직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어렵고요.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맙고 감사한데 그 부분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여쭈어봐야죠. 우리 주민들에게 여쭈어보고 우리 주민들이 김정식 너 지난 4년간 정말 열심히 했다. 이번에는 미추홀구만 바꾸지 말고 대한민국을 한번 바꿔라. 이런 명령을 주신다면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고 아니다. 나는 아직도 미추홀구에서 좀 더 할 일이 많다. 그러면 좀 더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그렇죠. 또 어떻게 또 국민이 주민들의- 원하면. 그럼요. 주민의 네. 명령에 따르는 게 정치인의 소명이고 직분이잖아요. 그죠? 주민이 원하지 않는 거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 우리 주민들 그리고 미추홀구 많은 선배님들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리고 결심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이제 명상을 합니다. 예전에 이제 구청장 시절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만 뜨면 이렇게 동네로 나가가지고 동네 골목을 누볐는데 요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한 30분 정도, 뭐 많이 할 때는 한 시간 정도 명상을 하고 이제 뭐 씻고 이제 아침 식사하고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는데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정치는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원시 공동체 시대 때부터 시족 시대 때부터 정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치란 것들이 그 역할들을 했고 그 시족 사회가 부족 사회로 변화하고 부족 사회가 이제 고대 사회로 변화하고 고대 사회가 중세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 지금 우리 사회로처럼 사회 구성체가 이렇게 변하듯이 계속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치더라고요. 처음에 정치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였습니다. 원시 공산제 사회나 시족 사회, 부족 사회 때는 싸움 잘하는 사람, 힘이 센 사람이 항상 그 정치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고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다 갖고 가는 사회가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가 되면서 이제 농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다음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이제 사회가 조금씩 이제 분화되기 시작했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군사적인 활동들을 하고 좀 머리가 좀 좋은 사람들은 뭐 책을 만든다든지 학자가 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장인을 통해서 산업 기술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사회가 이렇게 계속 변화 발전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정치란 것이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인권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젠더 갈등이 이제 거기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그렇죠.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귀족들 중심의 정치들이 바로 부르주아지 시민사회 세력들에게 정치적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차 프랑스 대혁명을 통하면서 부르주아지들이 갖고 있던 그 정치적인 권력들이 바로 프롤레타리아 계급까지도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발달의 시발점이라는 영국에서조차도 20세기 초반까지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어요. 1908년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빵은 생존이고 장미는 참정권입니다. 바로 그러한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여성 노동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여성 노동에게 그쪽으로 편입시키려고 투표권을 줬다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심에서 권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사회의 변화이고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는 누가 했습니까? 대부분이 유명한 가문의 귀족의 아들, 딸들이 정치를 했었죠. 그리고 아주 부자들이 정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는 바로 가진 자의 정치였고 기득권자의 정치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는 가진 자, 배운 자, 똑똑한 자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지지 못했던 사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좀 더 변화하고 발전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민의 아들 대표적인 김정식이 바로 그런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가장 앞장서겠다, 이 자리에서 여기 많은 구독자들에게 약속을 해드려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김정식 청장님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책임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